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새 별일 없으시죠? 아, 예, 요즘 별일 없습니다. 네, 운동은 잘하고 계세요? 아, 저번 주 시험 기간이라 못했어요. 은근히 신경 쓰이죠? 아, 예, 좀 죄책감에 많이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 미국에서 수업 듣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네, 온라인 강의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수업도 무한대로 들을 수 있고, 뭐, 어차피 교환해서 다 나오고, 뭐, 시험도, 당일 날짜에 내가 보고 싶을 때 언제라도 볼 수 있는 거고, 뭐, 그거야, 뭐, 이러더니, 시험 딱 봤는데, 아, 너무 충격적이라 아, 시험. 수업 다시 볼 수 있다 그래서 한 번도 다시 본 적이 없고 아 그거 얼마나 웃었는지 진짜. 한번 하게 맞습니다. 되면, 아 쉽지 않죠 이게 참. 그 저기 아직 결혼 안 하셨나요? 아,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예. 올해 잠깐 올해 20대인가요 30대인가요? 저 올해 9입니다. 아 그러면 뭐 음. 그 나이 이제 만 나이로 바꾼다고 그러죠 아마? 아, 예, 그거 봤어요. 예, 예. 그러면 이제 나이 다시 계산해야 될 것 같은데. 예, 한 살 어려지는 거죠. 그 교제하시는 분은 있고요? 아, 네, 예. 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요새는 근데 딱 보니까 제가 20대 때만 해도 저희도 그래도 20대는 결혼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강했었는데 요즘은 뭐, 예, 요새는 뭐 20대 하는 건 굉장히 좀 빠른 거고 뭐 조금 더 해볼 수 있는 거 좀 해보다가 뭐 30대 중반에 가는 게 거의 뭐 좀 보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본인이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제일 낫죠. 하고 싶을 때는 교제 시작하기 막 초창기가 막 정말 하고 싶지 않나요? 상대 아, 알아갈 때 그렇지 이제 너무 오래 만나면 또 이제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아, 지금 상대가 좀 어려가지고. 아 그래요. 네. 아직 학생. 아, 예, 그렇죠. 음. 그 예전에는 뭐 그런 생각 그래도 계획 뭐 이런 게 좀 있지 않았나요? 난 그래도 한 27이면 결혼이란 걸 좀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뭐 해본다든가 뭐 아, 좀 저는 그러지 않았나요? 아직은 그 비혼주의자라서 비혼. 네 비혼도 나쁘지 않죠. 예. 아직은 생각이 아직 안 변해서 어. 바뀌면 어떻게 제가 될지 아직 결혼을 안 했거든요. 근데 저는 비혼주의자라서 하는 것보다는 못한 것 같은데. 아무튼. 근데, 근데, 이게, 명확하게 비혼주의고 아니고를 떠나서, 이게 혼자 오랜 시간 이제, 이렇게 있었잖아요. 네 제 집을 저 혼자만 쓰고, 연구실에서도 저 혼자만 있고, 이게 이렇게 혼자 있는 게 외롭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보다도 훨씬 더 혼자 있는 게 편하고 익숙하고 편리하고 뭐 이런 것들을 느끼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그 굉장히 계산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결혼이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제를 생각하는 그 단계에서도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혼자 있는 시간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그 간섭받게 되면 조금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부모님은 그럼 결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이렇게 좀 말씀 안 하시나 아 봐요. 전혀 없고 저는 이미 다 가족들한테도 공지를 다 해놓은 상황이라서 어, 이제 현재 내가 이런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데 그 전까지는 딱히 생각이 없다. 네. 어.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저는 그거에 그냥 대해서 100%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존중을 해주시는 편이어가지고 그러면. 크게 신경을 안 쓰시더라고요. 음. 김혜정 아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비디오가 되네요. 네,
아, 저기, 들어오기 전에 저희 배경대학원님하고 얘기해도 되죠? 네. 네, 괜찮아요. 그 배경대학원님하고 어떤 얘기를 좀 주고받고 있었냐면, 약간 MSG 좀 쳐가지고, 요새 세상이 너무 이제 위험사회고 막 이렇게 되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제를 하더라도 이제 결혼까지 생각하는 거는 좀 지양하는 것 같아요. 혼자 있는 게 너무 편하고, 자기 혼자만의 단독 공간, 또 내가 하고 싶은 거에 간섭받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들, 또 요새 부모님들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존중을 해주시고, 이런 흐름이 이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주변 분들한테 결혼을 권장하는 편이세요? 아니면 어떠세요? 저요? 네. 저는 뭐 이왕 살아가는 거 네. 해보고 정 안 좋으면 네. 또 다른 선택이 있으니까 일단은 해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배용대학원님 일단은 해보라는 게 좋은 것 같다는데. 아, 그렇다고. 남들 하는 거니까.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면 차라리 하고 요새 뭐 이혼하는 거 자체가 뭐 그렇게 예전만큼 사람들 시선 끄는 게 아니니까 뭐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아요. 근데 막상 하면 또 좋은 점이 있을 거니까 왜 안 할까? 근데 이런 예를 들어 이건 하나 여쭤보면 자기가 해보고 싶은 게 되게 많아요. 욕심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일단 있고 그리고 혼자서 나의 공간을 내가 혼자 다 독차지하고 누구의 시선도 신경 안 쓰고 이렇게 또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런 그 시간이. 왜냐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다른 사람들 시선이나 이런 걸 신경 써야 되고 또 회사 나가면 회사 내에서 더더욱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근데 자기 혼자 딱 있는 그 순간이 되면 오로지 진짜 나를 만나는 것 같은 그런 아주 소중한 감정을 느낀다고 할 때 그러면 내가 지금 느끼는 요 감정보다 더 강한 뭔가가 와야지 이제 그 다음 이런 거를 좀 선택하게 될 거 아니에요? 뭐가 있을까요? 그거보다 이 벽을 깨고 나갈 정도의 그 결혼하고 나면 배우자가 있으면 더 좋은 게 아니면 뭐 자녀분들은 따로 번외로 치고서라도 아니, 결혼을 하게 되면 많은 것들을 좀 포기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거조차 포기를 못 하겠다면 이경재 교우님처럼 말씀처럼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를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이렇게 그래 이 정도 내가 감내할 거야라고 생각할 정도의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그냥 일단 자녀가 있으니까 애들 커가는 거 보면 내 꿈을 조금 포기해도 내가 희생해서 애들이 좀 더 낫게 커가는 거 보면 그래 잘했구나 이런 생각. 꿈은 비록 있었지만 조금 접고. 그게 이렇게 대체가 되나? 왜냐면 저도 결혼 안 했기 때문에 그 안 감정을 잘 하셨어요? 몰라서. 저는 되는 저는 누가 봐도 결혼 안 한 것 같이 보이지 않나요? 그렇진 않은데. 네. 제 친구가 제가 올해 이제 아직 우리나라 나이를 만으로 계산 안 하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우리나라 나이로 얘기하면 올해 46이거든요. 많으신데요. 생각보다. 네, 누가 봐도 그렇게 안 보이죠. 46인데 제 친구 중에 27에 결혼한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20대에 27이면 적당한 정도였거든요. 뭐 지금은 이제 30대 넘어가서 하는 게 오히려 뭐 적당한 그런 시기지만 27에 뭐 친구들 중에서도 친구들 중에서 좀 빨리 간 편이네요 그때 그 친구 갔을 때가. 조금 일찍. 예. 갔는데 그 친구가 어떤 친구였냐면 친구들 사이에서는 좀 그렇고 이건 검증 안 된 얘기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 좀 약간 이기적이다 저거 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본인 거를 좀 이렇게 우선으로 좀 챙기고 막 이런 스타일 뭔가 할 때도 그런 친구였는데
그러면 해. 네? 아니, 네. 네, 한마디로 재수 없는 스타일인데요. 근데 결혼해가지고 아이가 딱 태어났는데 애가 와 저는 이 사람이 그렇게 제가 그 친구한테도 그랬어요. 야 너무 어 너의 이 캐릭터를 너무 그렇게 갑자기 바꿔버리면 너무 헷갈린다 진짜. 그런데 와 아이가 태어나니까 애가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 먹을 거 안 먹어가면서 뭐 500원 1000원씩 아껴가지고 퇴근할 때 애들 뭐 사가 뭐 준다고 사가고. 근데 내가 야 그거 해가지고 이거 애들이 그렇게 좋아하니까 야 네가 네 아들 딸이 먹는 걸 네 눈으로 보면 그런 얘기 못할 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야 네가 그런 말 하니까 너무 어색하긴 한데 뭐 어쨌든 좋아는 보인다 뭐 이랬는데요. 그런 거 보면서 되게 야 저런 게 어떤 느낌일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근데 요새 들어서 그 친구가 첫째가 딸이었고 둘째가 아들인데 첫째가 저도 비슷한 거 느꼈는데요. 제가 명절 때 되면 그 친구 집에 항상 놀러 가서 이제 어머님한테 인사드리고 그랬었는데 예를 들면 그 친구 첫째 딸애가 초등학교 3학년 넘어가기 전에 추석 때 갔을 때는 막 삼촌 막 이랬던 애가 몇 달 뒤에 설날 때 갔거든요. 오씨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야 저를. 그래도 제가 그때 너무 서운해가지고 어이씨 누구누구야 너무 야 삼촌 너무 서운해 진짜 야 어떻게 그러냐 막 그랬는데 제 친구가 잠깐 나가자 그러더니 나갔더니 야 그래도 너는 없는 사람 취급을 해야지 나는 완전히 집에서 완전 아무것도 아니야 완전히 진짜 막 온갖 승질이라는 승질에 나한테 다 내고 근데도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딸애가 여자애가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돼가지고 이렇게 이게 다른데, 네. 사춘기 오고 막 이러니까 감당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요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이 세상에서 네가 제일 부러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냐면 집에 가도 첫째 둘째한테 전혀 인정 못 받고 뭐 좀 물어보려고 하면 엄청 화부터 내고 그렇게 굉장히 서럽고. 근데 또 이제 와이프도 사실 본인도 같이 이렇게 대응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엄마한테 더 할 거 아니야 딸애가. 그러다 보니까 야 이 세상 야 제가 무슨 노래 가사처럼 이 세상에 나 혼자 남은 느낌이야. 이런 얘기 막 요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르겠네.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잘 모르겠네. 이렇게. 또 지난 토요일이 세월호 8주기였잖아요. 8주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실에도 그 관련된 그 게시물도 하나 올려놓긴 했는데 보니까 참 어떤 언론사에서 세월호 처음 신고됐던 순간부터 침몰할 때까지 이거를 내부 CCTV하고 각종 자료를 이용해가지고 그 시간대를 복원한 게 있어요. 야, 근데 그걸 보는데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참,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시민죄가 만들어지게 된 어떻게 보면 거의 결정적인 사건인데 굉장히 끔찍했었고 너무 눈으로 보면서도 믿기지도 않았었고 또 나는 그 친구들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큰 무기력함을 느끼고 막 이랬던 게 불과 8년 전인데 내가 이렇게 담담해질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에 좀 약간 좀 그렇더라고요. 주말 동안 그 영상 보면서도 그 당시 2014년 2015년 막 이때만 해도 이준석 선장 재판 받아가지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뭐 해서 뭐 있었잖아요. 대법원 판결 나오고 막 이럴 때 그런 거 보면서도 저게 어떻게 미필적 고의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막 분노하고 이랬던 제가 그 한 2시간여 되는 영상을 그냥 무덤덤하게 보는 제 자신을 보면서 참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게 달라진다고 하는데 참 좀 그렇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 게시판 그 게시물에도 밑에 이제 미필적 고의가 뭐고 부작위에 의한 뭐 부작위가 뭐고 이렇게 좀 써놨는데요. 한번 뭐 시간 되실 때 들어가서 한번 영상은 안 보시더라도 제가 써놓은 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 둘 다 무투를 해놓으셨군요. 아니, 대답이 없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저기 뭐야, 어젯밤에 그 CPR로 사람 구한 또 그게 있어가지고 그것도 제가 게시물에 올려놨으니까요. 한번 시간 되실 때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요새 막 그러잖아요. 중대재해처벌법 얘기 많이 하면서 너무 강행적이고 법이 가지고 있는 일단 수규자가 지킬 수 있는 뭔가 명확성의 원칙이 떨어지고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해답을 항상 내놓는 게 안전 문화인데 그래서 제가 우리 학우님한테도 안전 문화를 좀 설명 좀 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걸 좀 좀 설명해 놨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권혁지 학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어떻게 저기 시험 잘 보셨어요? 저 잘못 봤습니다. 네. 저기 배웅대 학우님, 권혁지 학우님하고 중간고사 이후에 그 마음을 좀 나눠 보시죠. 이미 단톡방에서 많이 나눴을 거라 생각하고. 질문 제일 많이 받은 게 그거였어요. 아니 다중선택이면 다중선택하라고 얘기를 해주지 왜 안 해주셔가지고 못했다고. 제가 그래서 그랬죠. 아니 뭐 그 난이도를 이제 선택하는데 그 장치라고 자신 있으면 고르면 되지 뭐. 했는데 아무튼 그래도 뭐. 그 아까 백영대 학우님한테 권혁지 학우님한테도 한번 여쭤봐야 되겠네요. 예. 백영대 학우님이 한번 물어보시죠. 저 김혜정 학우님한테는 제가 물어봤으니까. 결혼. 예. 그 제가 혹시 제가 지금 한번 결혼을 하셨는지. 아니 하셨죠. 저 지난번에 이직하는 데 있어서 뭐 저기 와이프분하고 상의하시고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단체로 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결혼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한번 간략하게 말씀 한번 해주시면. 아니 그 백영대 학우님이 비혼주의래요. 그러니까 백영대 학우님은 본인이 딱 지금 아직까지 바뀌지 않은 우리나라 나이로 29인데 29 시점에서 가족들한테도 그렇고 자기 자신한테도 그렇고 이제 비혼주의다 나는. 본인이 혼자 있는 공간, 혼자서 뭔가 결정한 그런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이 되게 소중하다. 근데 결혼이란 걸 하려면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기준을 버려야 되는데 지금 권혁진 학우님한테 여쭤보는 거는 네. 이거를 그러니까 버린다는 거 좀 그렇고 이렇게 치환할 정도의 뭔가 장점이 뭔가 결혼이라고 하는 거 가정을 이루면서 내가 더 상회하는 수준의 장점이 있어야지 사실 선택을 바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그거 한번 여쭤보는 것 같아요. 뭐 이게 저번에도 그렇지만 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가정이 생겨서 그게 되게 좀 안정적으로 좀 되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금전적인 거나 뭐 이런 것도 좀 더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혼자일 때보다. 맞벌이 하니까? 뭐 그것도 그렇고 이제 뭐 서로 이제 그 부부 관계이다 보니까는 그 앞으로 이제 뭐 집이나 뭐 이런 뭐 그런 것들도 좀 준비도 해야 되고 해서 네. 예, 좀 그 혼자일 때보다는 좀 많이 준비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일단 뭐 아이들도 있으니까요. 뭐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무튼 좀 안정적이 소위 말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 굉장히 사실 그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로 소중한 존재라는 얘기잖아요. 자녀가 눈에 그렇죠, 넣어도 예. 아프지 않을. 네.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어떻게 보면 내가 나라는 사람을 주체로서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 나잖아요, 사실. 그죠? 그렇죠. 예. 내가 이 맞습니다. 소중함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할 수는,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예. 근데 만약에 100%다 줄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일정 부분 이상을 누구한테 줘야 된다면 그 대상을 자녀한테 많이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아, 그러지 않을 수도 있나요? 다른 이게 근데 요즘에 근데 너무 그 저도 젊지만은 좀 많이 결혼 안 하려고도 하고 또 아이도 좀 많이 안 낳으려고 하는 그런 추세가 있어갖고 네. 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예. 권혁준 하구님이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밖에서 이제 출근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네, 여태까지는 내가 겪어보지 못한 굉장히 나의 어떤 뭐랄까 나의 각성을 막 이끌어내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막 이렇게 당하고 하여튼 그런 것들을 막 느끼고 집에 딱 왔어요. 네. 그때 이제 아이들이 아빠 하면서 이렇게 막 안 달려오나요? 그냥 다녀오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아, 애들이 많이 커요. 벌써 다녀왔습니까? 다나카로 가요? 애들 예, 벌써? 지금 이제 큰애가 초등학교 3학년이라고. 아, 그래요? 예, 아, 예, 그러면, 그렇구나. 예. 막, 그러면 기억을 좀 이제, 과거로 가져가서. 아이들이 한창 이뻐 보일 때가 뭐, 저는 뭐 아이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아, 다섯, 여섯 살 때 제일 이쁘다 그러나요? 아닌가? 그쵸. 그때도 이쁘죠. 예. 가장 이쁠 때가 언제죠? 가장 이쁠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정도 느낌. 내가 너무 배가 고픈데 진짜 너무 먹고 싶은 사발면 하나를 겨우 사가지고 물을 담아가지고 진짜 이렇게 천천히 걸어가는데 아이가 막 이렇게 달려오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걸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너무 내가 먹고 싶었던 건데 이걸 그냥 버려도 될 정도의 그만큼의 귀여울 때. 그게 몇 살 정도? 몇 살 때죠? 한 3살, 4살 때쯤? 네, 그럼 다시. 그쯤, 아까 네. 그렇게 그 스트레스를 엄청 막 받고 이제 집에 딱 돌아왔는데 한 3살, 4살 때 이제 자녀분들이 이렇게 아빠 하고 할 때 네. 그게 이 소위 말하는 표현으로 이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나요? 이렇게. 뭐,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장점이 없네 그러면. 아직 아니 걱정 스트레스도 안 안 해도 날라가고. 되는 게 네? 네. 아직 딱을 못 만나서 그런 거지. 정말 진정한 딱을 만나면 이런 거 고민 좋다 하지 않고 결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백용대학원님 저기 만나시는 분 있다는데 아, 아, 근데 약간 그 결혼을 제가 조금 꺼려하는 이유가 네. 뭐 이제 혼자만의 시간 뭐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만약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거기에 충실하고 뭐 자녀를 낳게 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을 텐데 거기서 내가 여기에 내 모든 걸 쏟아 부으면서 충실할 수 있을까라는 자신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쉽게 결정을 못 내리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저희 나이 때는 사실 모든 게 준비되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결혼하면서 우리가 같이 커가는 거였거든요. 요즘에는 결혼하시는 분을 보면 일이 다 준비가 되고 뭐 아빠 되기 위한 수업도 있듯이 뭐 이런 식으로 준비를 다 하고 하려고 하니까 많은 고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그 여자친구 같은 경우는 뭐 조금만 돼서 시작을 해서 같이 막 이게 키워 나가자라는 마인드인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요즘 애들도 막 다 알잖아요. 막 걔는 뭐 전세고 월세고 뭐 어디 살고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막 교육부터 해가지고 솔직히 막 어마어마한 금전적인 그 비용도 들어가고 옛날처럼 뭐 이제 개천에서 용난다란 말도 이제 거의 없어진 수준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굳이 얘한테 고생을 시키면서까지 애를 낳아야 되나? 애도 태어나면은 많이 고생을 할 텐데 좀 더 편하게 키우게 하고 싶은 게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더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 권혁준 하구님이 이럴 때 결정적으로 조언을 한마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금전적인 것은 뭐 혼자일 때보다 일단 2명이 있을 때, 그다음에 또 자녀가 있으면은 또 그만큼
이제 책임감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좀 금전적인 거는 더 빨리 이룰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일단 그리고 뭐 그 고생을 이렇게 시킨다고 그 표현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전적으로 뭐 아이들한테 희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저도 이제 제 스스로 자신감 갖고 살아가고 또 와이프도 마찬가지고 또 그거를 보는 아이들도 또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면 또 자연스럽게 또 그렇게 이쁘게 성장할 수 있고 좀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우리 권혁준하고는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예, 그 이제 자녀분들이 점점 이렇게 커가잖아요. 예, 근데 그 커가는 그런 모습들을 권혁준하고님이 과거에 이미 다 경험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 지금 큰 자녀분이 10살이면 본인 10살 때도 있고 어쩔 수 없이 이게 비교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 예. 내 10살 때는 난 이랬는데 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아까 우리 백영대학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새 애들은 제가 어디 집에 그런 거 그리고 예. 이런 걸 보면서 좀 어떠세요?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이 시대에 경험을 안 해보고 얘보다 먼저 태어나서 아빠로서 지금 살고 있는 이 모습이 더 낫다라고 생각이 든다든가 예. 아니면 다른 생각이 좀 더 든다든가 좀 어떠신가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어렸을 때는 저는 좀 많이, 그러니까 이제 저는 80년대생인데 네. 좀 뭐라 그러지? 좀 이렇게 좀 험악하게 큰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예,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때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운동도 좀 하고 운동선수였어갖고 많이 맞기도 하고. 예, 근데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에 아이들은 좀 많이 편하게 키울 수 있는 것 같고, 또 제가 또 어렸을 때 그렇게 힘든 만큼 이제 아이들한테는 그런 이렇게 좀 더 잘해주려고 하고 좀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뭐 집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 집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 좀 많더라고요. 이렇게 뭐 서울도 마찬가지고 저는 남양주 사는데 그 남양주에서도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있어요. 뭐 누구는 여기 살고 누구는 저기 살고 근데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일단 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자체가 좀 비성숙한 좀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저는 그래갖고 예, 만약에 돈이 뭐 있건 없건 간에 이제 떳떳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과 좀 이렇게 몸을 갖고 있으면 좀 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백영대학원님이 저 집은 전세고 뭐고라고 말하는 주체가 어른이 아니라 애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애들이 이제 그런 상황을 아니까 이게 당연히 잘못된 행동인데 엄청 잘못된 행동인데 그런 게 이제 뭐 드라마나 이런 거에서도 나올 정도로 이제 공공연하게 이제 벌어지는 일이다 보니 참 그런 부분이 참 좋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저게 현실이긴 하구나 라는 거를 어쩔 수 없이 깨닫게 되는 부분이죠. 예. 요새 당연히 안 좋은 건데. 예. 요새 또 다른 의미의 울리백이라고 하는 독일의 사회학자가 위험 사회라고 얘기했을 땐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려는 걸 빗대서 이게 얘기한 건 아닌데 제가 보통 연구실에서 12시 반이나 그러니까 자정 12시 반이나 1시 좀 넘어서 집에 가요. 그러면 제가 도보로 집까지 한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데 요새 어떤 걸 되게 많이 느끼냐면 제가 우리가 실제로 다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보면 일반인보다 좀 상당히 많이 큰 체격이에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피해 다닐 정도의 그 정도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코로나 있기 전에는 1년에 매년 제가 미국 교육도 받으러 가고 학회도 참여하면서 이제 미국도 가보고 막 이렇게 하면 미국에서도 큰 거더라고요. 제 모습이. 네. 그러니까 미국에는 저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보다 분포가 많은 거지. 제가 미국 가니까 평균 정도다. 이게 아니라 미국 가니까 거기서도 별명이 빅보이 막 이랬거든요. 큰 거예요. 되게 큰 편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새벽 1시에 집에 걸어가든 할 때 전혀 저는 다른 거 신경 쓰는 거 없죠. 그냥 제가 집 갈 것만 쭉 걸어가는데 요새 어떤 걸 좀 많이 느끼게 되냐면
제가 가는 경로에 동사무소가 하나 있는데 그 앞에 이렇게 코너에 이렇게 공간이 좀 있는데요. 애들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중학교 애들. 근데 애들이 한 20명 정도 몰려 있으니까 그거 딱 보면서 요새 들어서 예전 같으면 집에 돌려보냈을 것 같은데 그냥 가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냥 가던 길 그냥 가게 되더라고. 제가 가서 야 니네 늦었으니까 빨리 가 뭐 이런 거 안 하고 가게 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두 가지 생각되는 게 첫 번째로 좀 이제 나이 먹었나 막 이런 생각 들고 또 다른 거 하나는 요새 막 그 촉법소년 이런 것도 되게 막 애들이 너무 영악하다만 하면 좀 그렇고 정보가 너무 많이 이렇게 인터넷이라는 공간을 어렸을 때부터 애들은 자연스럽게 익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정보를 많이 알게 되잖아요, 애들이. 그러니까 악용하는 사례도 있고 또 그게 사건화 돼가지고 됐을 때 결과적으로 뭐 처벌받거나 그런 것도 없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어른이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그래도 우리나라 평균인보다 크고 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위협을 안 느끼고 그냥 걸어가는 거지. 그렇지 않은 다른 특히 여성분이나 이런 사람들은 위협을 느낄 거 아니에요. 무서울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순화해서 말씀드려서 그렇지 애들이 그 동사무소 앞에서 그냥 가만히 옹기종기 앉아 있는 건 아니죠. 다른 뭔가를 하죠.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집에 돌려보내죠. 걔네들. 근데 요새는 제가 그냥 이렇게 지나쳐 가는 거 보면서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지인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 아이가 자신의 자녀가 어떤 어른하고 말다툼하다가 경찰서에 끌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가서 그 시비가 일어난 그 어른한테 엄청 미안했다고. 그러니까 자기 자녀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생각 잘 안 들 것 같은데 왜냐면 우리 애가 뭔 잘못했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경찰서 가서 상황을 딱 보니까 자기 자녀가 너무 이렇게 소위 말하는 어른한테 대들어서 이게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새 들어서 막 드는 생각이 야 옛날보다 정말 어른 역할 하는 것도 좀 어려워지기도 했고 그리고 또 세상이 흉흉해진 것도 있죠. 사실은 뭐 강력범죄도 많이 생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과잉보호할 수밖에 없고 저기 권혁준 학원님 죄송한데 저는 70년대생인데요. 예. 저는 이렇게 클 때 진짜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저 혼자 막 밥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저 혼자 막 예? 놀 게 없으니까 그냥 뒷산 올라가다 하다가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져서 팔 부러져서 오고 엄마 집에 오면 팔 부러졌다고 괜찮냐고가 아니라 이 뭐 하는데 팔까지 부러다니냐 맞고 병원 가서 깁스하고 또 깁스했다고 혼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거 보면서 격세지감도 느끼면서 야 참 여러 가지로 참 이렇게 크는 이런 환경 내에서 크는 아이들도 힘들겠고 그 부모님들도 너무 힘들겠다. 뭐 그쵸. 이런 생각 그리고 또 그런 걸 제3자적 관점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아까 배경대 학우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느낌을 갖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내가 과연 저렇게 케어할 수 있을 정도의 내가 지금 준비가 됐나 이런 거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보니까는 저도 사회생활 하면서 느낀 건데 좀 요즘에 많이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어떤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예, 지금 그 저기 김혜정 의원님은 죄송하지만 지금 자녀분이 그럼 많이 장성했겠어요. 네. 저는 60년대 사람입니다. 네. 오늘 뭐 6, 7, 8 저기 배경대 학원님 몇 년생이죠? 90년대생이에요? 예, 저 90년대. 뭐 6, 7, 8, 9 다 있네. 그러면 저기 우리 저기 학우님은 아드님하고 자녀분이 어떻게 되세요? 저요? 아니 김혜정 학우님 저는 아들만 둘이 있어요. 그럼 군대 갔다 왔고요? 네. 둘 다요? 졸업반. 네. 아들이 군대 갈 때 느낌이 어떻습니까? 하늘이 무너지죠. 그렇게 그렇게 따지면 우리 엄마는 참 나 잘 본다. 전혀 아무 걱정 안 하고 그냥 막 보냈는데. 그러니까
입고 갔던 옷이 이렇게 우편으로 오나요? 어떤가요? 요새는 잘 모르겠네. 네, 아직도 와요. 아, 아이는 입대했고, 그, 자녀분이 입고 간 옷이 우편으로 오면 또, 우편물, 한 2주 정도 지나면 이제 옷이 와요, 우편으로. 어, 편지와 함께. 그 편지 또, 아, 아드님 낯선 데서 또 굉장히 센치해져가지고 썼으니까 또 내용이 또 굉장히 엄마 심고 물리겠네요. 또 아드님 입고 갔던 옷하고 같이 보면 또 이게 더 그러겠네요. 네. 근데 처음 보냈을 때 둘째를 해병대로 보냈거든요. 그래서 또 마음이 더 그렇더라고요. 아, 첫째 아드님이 해병대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둘째가 군대를 먼저 가고 아, 첫째는 2달 뒤에, 그러니까 연이어서 다 갔어요. 둘을. 야, 첫째는 첫 번째 갈 때 둘째를 해병대 보내고, 2달 뒤에 이제 큰아들이 공군으로 갔어요. 공군은 좀 낫더라고요. 야, 그러면 아드님 둘을 한꺼번에 이렇게 2달 간격으로 이렇게 했으면 참 그랬겠네요. 그렇죠. 공군 보낼 때는 해병대 보낼 때보다는 조금 나았던 것 같아요. 아, 야, 참 그랬겠네. 아, 참. 아, 저는 그러니까 그 제가 부모님이 양친이 다 돌아가셨어요. 아버님은 좀 일찍 돌아가셨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돌아가신 지가 2008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것도 좀 되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오늘도 어느 협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강의를 6시간 해달라는 거예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강의를 6시간 하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예전에는 우리 배경대 하구님 그 생각하시는 것처럼, 아, 내가 내 자신의 어떤 자기 개발이나 이런 게 좀, 이런 것도 중요하고, 좀 하고 싶었던 것들을 좀 더 하고 뭐 이래서 뭐 그런 걸 막 이렇게 추구했다면, 어느 순간부터 희한하게 조금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오히려 그 돌아가신 어머님이 그렇게 생각나는 거예요. 다른 뭐 헤어진 여자친구 생각 아무것도 안 나고 돌아가신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이게 좀 널널해지면, 시간이 좀 남으면, 내가 뭐에 이렇게 집중 안 하고 뭔가 시간이 좀 남고 막 이러면, 이게 근데 그게 참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좀 이게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참 이게 확 오는 거예요. 이게 그게 뭐 한두 시간 안에 사라지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효자이셨나요? 효자였으면 그렇게 안 그랬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막 더 막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 막 일도 더 막 이렇게 좀 약간 약간 부담을 느낄 정도의 막 일도 더 막 끌어서 하게 되고, 왜냐면 그 생각하기 싫으니까. 제가 막 연구실에 새벽 1시까지 있는 이유가, 집에 가면 온갖 눈에 보이는 게 다, 또 제가 어머니랑 오랜 시간 같이 생활하고 이래가지고 막 자꾸 그런 생각나고 하니까 막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또 일을 많이 잡고 하다 보니까 또 이게 체력이 어제도 막 4시간 자고 나가고, 오늘도 하루 종일 바깥에서 떠들다가 이제 여기 와가지고 또 연구실 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뭐 아무튼 결혼 얘기하다가 어떻게 또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그 배경대학우님이 뭐 제가 봤을 때 진짜 비혼주의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진짜 비혼주의는 굉장히 이기적인, 저 같은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이기적인, 뭐 책임을, 뭐 누군가를 책임져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나 혼자 있는 게 편하다, 뭐 이런 거지. 뭐 제가 보기에는 백영대학원님 한 1, 2년 내로 뭐 이렇게 좋은 소식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 있어야죠. 지금 출산율이 이런데요. 일조하셔야죠. 다들 근데 이 비혼 얘기하면은 다들 너 같은 애들이 제일 먼저 간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 맞아요. 아, 참. 그럼 우리 저기 김혜정 학우님은 하루에 수면 시간이 몇 시간 정도 되세요?
제가 2시쯤에 잤다가 아침에 8시에 일어나니까 한 6시간 잡니다. 낮잠이나 이런 걸로 보충 안 하시고요? 예, 아주. 아, 그럼 피곤하진 않으시고요? 6시간 이렇게 수면 취할 아침에 때도? 좀 늦게 일어나는 편이라 네. 8시면 좀 늦은 시간이잖아요. 충분히 네. 자는 거. 그러면은 지금 요번 학기에 몇 과목 들으세요? 저 6과목 듣는데 네. 이번 시험 치면서 네. 멘붕 왔어요. 네. 너무 얕게 공부를 했구나, 뭐 이런 반성. 괜찮아요. 저기 배경대학원님도 아까 그랬어요. 시험 보고 나서 굉장히 아까 뭐라고 표현했죠? 기억이 잘 안 나네. 시험 보고 나서 자괴감이 많이 들었다 그랬네요. 맞아. 상당히 제가 제일 못 본 시험이 근골격비였거든요. 아니 왜 그거 교환해서 그대로 다 나왔는데. 아, 이게 제가 너무 이제 좀 쉽게 생각했던 거죠. 예. 내가 운동도 하고 뭐 이러니까 까짓 거 뭐 이거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어. 그 교환해서 나온다고 했으니까 이제 좀 큰 틀만 좀 하고 세부적으로 좀 잘 안 팠는데 와 이게 이제 중간고사에서 이제 한번 실패를 했으니 이제 기말고사를 잘 봐야죠. 저 근급계 부담 작업 관리 같은 경우는 요번 주부터 실습도 들어가니까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워낙 열심히 하시는데 뭐. 네. 실습도 들어가시니까 하시면 뭐. 저기 뭐야 그 실습 찍느라고 진짜 밤을 며칠 샜는지 모르겠어요. 네. 정대관 학원님 안녕하세요. 정대관 학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 들리시는 것 같은데요. 혹시 산업안전보건법 중간고사 중에서 뭐 아리까리한 거 좀 있으셨나요? 이거 도저히 모르겠다 라든가 아니면 이거 좀 문제가 잘못된 것 같다. 여쭤보고 싶은데 문제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지금. 그러면 그렇게 아리까리한 게 아니에요. 문제 기억. 몇 조밖에 기억이 안 난다. 몇 조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근데 사실 이 법 과목 특성에서 객관식으로 내려면 사실 법처럼 말고 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가지고 왜냐면 이게 주관식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럼 난이도가 너무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가급적이면 우리 학우님들 스트레스 안 드리지 않으려고 가끔 뭐 그런 거니까요. 김혜정 학우님은 어떤 부분이 조금 어려우셨어요? 뭐 이런 얘기가 여기서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혼자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이 공부가 처음이거든요. 이 관련해서 네, 공부가 네, 처음이다 보니까 네. 많이 힘들었거든요. 저도 교환을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중간고사 치면서 너무 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같이 공부하는 그 교우들 과정 공유를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나 이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부분을 좀 이렇게 교류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사셨어요? 하다못해 스터디라든가. 그러니까 이거 교환을 사셨나요? 네네네. 이거 사셨어요? 이거? 산업안전보건법 책? 이 책. 네. 이 책은 안 샀어요. 근데 이거- 그냥 뭐지? 강의만 다운받아서 책을 교본을 네네네네. 코로나 좀 괜찮아지면 우리 이거 갖고 좀 스터디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뭐 따로 만나서 하든 아니면 요새 또 이거 중대재해처벌법 이게 또 가장 핫 이슈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두 개 같이 해가지고 어쨌든 뭐 지금 저는 동의하지 않는데 뭐 형제법이라고 하니까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요거 갖고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이제 그 아까 말했던 안전문화 뭐 이런 거 같이 하고 이거는 이거는 저기 뭐 비공개 자료긴 한데요.
예, 벌칙 해설 이게 대검찰청에서 나온 해설이거든요. 뭐 요런 사례 같은 경우도 같이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온라인으로는 그쵸 오프라인으로는 못할 거 아니에요. 다 사는 데가 또 사시는 데가 지금 김혜정하고님은 어디 사세요? 평택요. 평택 미군 기지 있는 근처요? 네. 예. 권혁진하고님은 남양주 사신다 그랬고 네. 백영대하고님은 그때 대전 사신다 그랬네. 제 집은 경기도인데 지금 현장이 지금 전라도 광주여가지고 전라도 광주. 네. 그럼 어떡하죠? 다들 이렇게 너무 뿔뿔인데? 뭐 어떻게 네, 제일 밑에 있는 사람이 올라가야죠. 아니면 저는 부산은 둔천동. 줌으로 해야 될까요? 근데 이런 스터디 같은 거는 확실히 좀 모여서 하는 게 좋긴 하죠. 네. 아이 너무 그쵸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왜냐면 사실은 그 산업안전보건법 이거 그 교환 만들면서 주교재 말고도 참고하고 논문하고 다 따지면 한 40개가 넘어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 산업법뿐만 아니라 이제 산업법의 입법 과정이나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개정이 되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요런 부분도 유추하려면 외국법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미국의 오샤라든가 아니면 저기 영국의 HSW라든가 뭐 일본의 노동안전위생법 요런 거를 좀 비교법적으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게. 그러면 좋죠. 진짜 재밌죠. 그렇게 막 하나씩 다 들춰보면서 보고 또 우리가 산업안전보건법이 대부분 다 준용되는 게 그 근로기준법이니까 또 근로기준법에 많은 내용. 그러니까 세계는 그러니까 외국의 타법 갖고 같이 비교를 안 하더라도 세계는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산업안전보건법을 좀 이해를 좀 하려면 산업안전보건법 이게 노동관계법 중에서도 가장 방대하거든요. 산업안전보건법이.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자매법이라고 쓰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그 역할을 일부 또 그 근로기준법이 했었으니까 뭐 그런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 세 가지는 옆에 이렇게 세 개 다 놓고 같이 이게 비교해가면서 보면 좋죠. 재밌죠. 거기다 플러스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나오는 왜냐면 중대재해처벌법을 따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기 너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요. 산업안전보건법은 최저기준법이잖아요. 최저기준을 지향하는 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겼을 때 그러니까 위반만 해도 처벌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의 의무로서 가장 강하게 규정해 놓은 세 조문이 38조, 39조, 63조잖아요. 그죠? 도급인의 규정. 63조는 도급인의 안전조치, 보건조치 관련된. 그리고 38조, 39조는 사업주의 안전조치, 보건조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게 또 위임돼 있지 않습니까?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한 700여 개 조로 또 위임돼 있고 그러니까 이건 명확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위헌범이라고 하는데 위반한 사실만 가지고도 처벌되는 거고 위반한 사실 기본범죄 이외에 중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산업안전보건법이잖아요. 근데 그와 반면에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정기준법이란 말이에요. 적정기준법.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위헌범이라고 해서 처벌받지 않잖아요. 기본 범죄 구성 요건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위반 자체가 중대재해처벌법은 위반으로 인해서 중한 결과가 나와야지 처벌하는 거예요. 이게 다르거든요. 구성 요건이 다르니까 이게 비교하면서 봐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예. 근데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은 따로 떼어놓고 보더라도 이 세 가지 아까 말씀드린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 세 가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안전의 입법 과정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도 예방 관점에 관련돼 있는 법이 먼저 만들어지지 않았잖아요. 보상법이 먼저 만들어졌지 다. 세계적으로 다 봐도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일본도 그렇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다 예, 뭐 그렇죠.
네. 그러니까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서로 대화가 없어지니까 안 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그렇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법이 가지고 있는 취지를 이해해야, 법의 목적을 이해해야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하고, 예를 들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 규정 같은 경우는 근로자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세 가지가 중요하죠. 뭐죠? 이거 근로자성 인정.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이 2019년 1월 15일 날 전부 개정됐을 때, 노무 제공자로 범위가 확대됐을 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잖아요. 산업안전보건법은 법의 적용 대상이 사업장이고,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근로자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노무 제공자들이 많이 생겨났다. 그래서 범위를 확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근로자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 그러니까 근로자라고 하는 이 정의 규정 자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직접적으로 규정하지 않잖아요. 근로기준법에 있는 걸 준용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고.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층적으로 서로 주고받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거를 같이 보면서 공부하면 좋죠. 재밌죠. 오프라인 한번 해야 되겠네, 우리끼리. 아, 그럼 시간을 좀 많이 비워놓고 만나야 될 것 같은데. 얘기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은데. 왜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냥 논의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아, 물론 논의하는 것도 의미가 있죠. 재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이게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게 만들어진 게 벌써 몇 년입니까, 지금 이게. 재현 자체는 의미가 없고, 이걸 통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예를 들어서, 규제적 입법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 방향성이 과연 맞는 것이냐. 그럼 만약에 맞지 않다면, 예? 실효성이 없다면, 이게 현장 작동성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면, 그러면 그 대안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대안에 대해서 우린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접근할 때 우리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고의 시퀀스 모델을 딱 보면 하인리가 주창했던 게 그거잖아요. 사고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람과, 그러니까 즉 작업자와 유해한 요인이 접촉되는 단계를 우리가 인시던트, 그러니까 하인리는 액시던트라고 얘기했지만 오늘날에 있어서 인시던트 개념으로 얘기하는 거죠. 하나의 사건으로 본 거죠. 사건으로. 그죠? 이걸로 인한 중한 결과를 액시던트라고 얘기하는 거고, 하인리는 그거를 인절이라고 얘기해요. 상해. 그러니까 사람을 대상으로 생각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하인리가 얘기했던 거는, 그러면 일단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재해로까지 안 가도록 하는 것 자체도 좋은데, 사고라고 하는 이 특발적인 요인이 발생하면 이게 재해로까지 가도록 방지하는 게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아예 일어나기 전에 이 전 단계에서 얘를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직접 원인이고, 불안전한 행동, 불안전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 비율을 따졌을 때 불안전한 행동이 훨씬 더 많더라. 오늘날에 있어서는 불안전한 행동의 기인이나 불안전한 상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왜? 사람이라고 하는 건 다면적인 존재고 인간의 가변성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제임스 리진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눴지 않습니까? 불안전한 행동을 휴먼 에러하고 위반으로 나누고. 그러니까 이거는 또 만나서 얘기해야 돼요. 이런 거. 또 그러려면 사람이기 때문에 심리학적으로 접근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휴먼 에러가 도대체 왜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오늘날의 대부분의 주요에서 사고를 촉발하는 원인으로서 휴먼 에러를 얘기하는데, 그렇게 휴먼 에러를 사고를 촉발하는 원인으로 생각해 버리면 문제 해답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먼 에러를 결과로 봐야 되는 거고, 그래야 휴먼 에러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배후 요인을 우리가 또 찾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휴먼 에러가 일어나기 위한 그런 어떤 조건을 상정하는 게 어떤 심리적인 원인도 있고, 사회적인 원인도 있고, 관리적인 원인도 있고, 이제 그걸 다 찾아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럼 이제 안전 심리적으로도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 사고도 크게 따지고 보면 재해 유형도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크게 대별하면. 그죠? 개인 사고, 조직 사고로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고가 일으키는 결과로서 어떤 게 더 위중합니까? 조직사고가 훨씬 위중하죠. 조직사고 한번 일어나면 뭐 장난 아니죠. 뭐 체르노빌 이런 거 다, 예?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그러면 조직사고가 일어나는 그 단계에서의 그걸 우리가 들여다보려면 이제 안전문화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죠. 안전 분위기나 안전 문화 뭐 이런 거. 그러려면 기존은 우리가 안전이라고 하는 거를 규범적으로 정했을 때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이 없는 상태라고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국제기준에서나 이런 데서도 이거는 오늘날에 있어서 세이프티 원의 관점으로 우리가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이프티 원의 관점이란 건 뭐냐면, 안전을 정의하기 위해서 반드시 리스크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의라는 요소가 동반돼야 된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보기 시작하는 거고요. 네, 패러다의 변화로 인해서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에 지향하고자 하는 그 안전의 개념은 뭐냐? 세이프티 2다라고 하는 거죠. 세이프티 2. 이거 우리 만나서 얘기합시다. 이거 얘기하려면 한 몇 시간 비워놓고 같이 만나야 돼. 이거 되게 할 얘기 많아요. 뭐 이게 법뿐만 아니라 정말 접근할 게 엄청나게 많은 거죠, 이게. 하루 갖고 안 될 거야. 뭐, 아무튼.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일정한 시간대를 정해놓고 차라리 줌으로라도 하는 게, 예, 물론 이제 어떤 전달력은 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결국 학습이라고 하는 게 반복이 중요한 거지. 사실은 뭐 직접 만나서 하면 현장성도 있고 즉답성도 있고 좋긴 한데, 이게 현실적인 여건에서 좀, 예. 현실적인 여건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같이 만나서 하면 너무 좋죠. 좋은데 이게 또 여러 가지. 예. 근데 이제 오늘부로 또 그 코로나 지금 거리두기 단계 완전 해제됐잖아요. 개인 모임, 네, 맞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시간이나 뭐 개인 모임 네, 자 시간이랑 인원 다, 마스크 빼고 다 해제- 해제된 거죠? 네, 마스크 빼고, 예. 그죠? 그러니까 조만간 뭐 서로 만나서 이렇게 하는 거 제약이 많이 사라질 것 같긴 한데,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게시물을 자꾸 올리는 게 좀 그런 거예요. 좀 가급적 최근에 있었던 사건들하고 좀 접목해가지고 좀 자꾸 이렇게 게시물을 올리는 게, 우리 학우님들이 좀 그런 걸 보시면서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걸 모티브로 해서 계속 좀 찾아보시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얼마 전에 스크린도어 사고 같은 것도 올렸잖아요. 아, 네. 제가 또 저는 올릴 때 그냥 그 관련된 내용만 올리는 게 아니라 전 뭐 규칙이나 법조문도 같이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시면서 좀 동반해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올리는 거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스크린도 가천대역에서 났던 사고 같은 건 저도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야, 저게 말이 되나? 어떻게 사람이 저 안에 끼지? 아니, 저렇게 다치는데 어떻게 가천대 저기서 대처를 저렇게밖에 못하지? 뭐 이런 게 너무 좀 이상해가지고 저도 찾아봤던 거였는데, 시간 되시면 저기 학습 자료실에 제가 올려놨으니까 좀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다 보시는데 시간 얼마 안 걸리니까. 네. 야, 오늘 또 그 배경대학원님 그 비온 문제 시작해가지고 또 마무리는 또 되게 이상하게 끝나는데, 아무튼 네, 저 김혜정 학우님은 두 아드님 군대 잘, 예, 하셔가지고 고생 많으셨고요. 권혁진 학우님은, 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저기 뭐야, 우리에겐 또, 근데 제가 거기서 어떤 분이 막 아쉽다는 말씀도 나눠주시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거기다 답을 이렇게 달아놨어요. 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아직 과제하고 기말고사가 있다고, 아, 역전할 수 있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뭐 중간고사 좀 망쳤다고 해서 그렇게 그러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할 게 많습니다. 아무튼 오늘 저기 라이브 강의실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다음 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